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건설업계가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물론 건자재로 쓰이는 주요 광물 가격까지 올라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매주 떡볶이와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메뉴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업계와 프랜차이즈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인데 해당 업계는 가격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던 코넥스 시장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 굳이 코넥스를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조카의 난으로 불렸던 금호석유화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 박철한 전 상무가 경영 복귀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며 국내 건설업계가 원자재 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물론 건자재로 쓰이는 주요 광물 가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철근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스크랩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톤당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철근 가격도 지난해 1월에는 70만 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 원료인 유연탄 값이 급등하면서 시멘트 가격도 1년 새 25%나 올랐습니다. 유연탄은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75%에 달해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 때 쓰는 알루미늄 값도 뛰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에 사상 최고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일부 지금 기수기다 보니까 잘 티는 안 나는데 3월, 4월 넘어가게 되면 작년과 같은 동일하게 이제 수급난이 발생치 않을까 예측은 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모든 걸 저희가 이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를 두고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뿐 아니라 건설사와 원자재 생산업체, 원재료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까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원자재 대란이 발생할 경우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 관련 비용, 즉 자재 가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비에서 공사 자재가 차지하는 가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도 피치 못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 폭등이 불가피해 건설 현장뿐 아니라 전 산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소비자가 즐겨 찾는 12개 외식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공표를 하면서 업체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리는지 감시한다는 건데 물가 상승 책임을 업체에 떠넘긴다는 반발에 더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비빔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각각 9,000원, 7,000원을 넘어서는 등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개 대표 음식의 가격 변화 추이를 매주 수요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2월 셋째 주 조사 결과를 보면 62개 프랜차이즈 업체 중 16곳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떡볶이가 2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피자, 햄버거, 커피, 치킨 순입니다. 최근 4개월간 가격을 인상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공개했습니다. 62개 중 22곳이 올렸는데 햄버거 브랜드는 조사 대상 업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치킨 브랜드 중에선 BHC 치킨, 교촌 치킨, 굽네 치킨이, 피자는 도미노 피자와 피자 알볼로, 피자 마루 등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식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을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낙인 찍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합니다. 단기간에나 통할 정책이지 가격을 억누르겠다고 불가능하거든요. 물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해대는 거는 엇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이달 말부터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업체 3곳의 배달비도 조사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부업자를 끼고 LTV 규제를 우회하는 걸 계속 막겠다고 강조했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대출 규제만 빈틈없이 하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민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는 여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집값 하락이 일시적일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금년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 4구는 2주째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정부. 이달 들어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3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 하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소수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인위적인 하락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하향 안정세다 얘기하는 건 좀 이른 감이 있다. 하향 안정세인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시 경제가 좋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도 변수입니다. 규제 완화와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후보들은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대 대선 이후 1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 올랐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합니다. 또 임대차법 시행 시기 2년과 지방선거가 올 하반기에 있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8월 이후에 임대차 3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제가 끝나는 물건들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곳곳에 불안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 수요의 균형만이 장기적인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코인 거래용 계좌는 만들어줄 수 없다. 이 코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의 계좌를 운영하는 농협이 요즘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면 업비트 계좌를 운영하는 K뱅크는 계좌 개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빗썸과 코인원에서 우리 돈으로 코인을 사고 팔려면 이 농협은행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농협은행에서는 코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는 만들어주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지점. 코인 거래를 위해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하는 거를 이제 장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이 직원은 그러면서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며 카드 발급을 권유합니다. 코인 거래하려고 하는데 시민으로 하시면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일단 금융거래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데 제일 간편한 거는 신용카드 결제로 하시는 게 제일 간편해서 보통 그걸로 많이들 하십니다. 금융당국 지침을 내세워 이른바 끼워 팔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침은 내린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려하지 말라는 지침이 나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한도 계좌 개설 등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의 이 같은 영업 행태로 신규 고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간편하고 이체 한도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K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선두였던 빗썸이 업비트에 1위 자리를 내어준 것도 은행의 높은 문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있었죠. 계좌 개설에 있어서 다른 은행과 지금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거래소보다 훨씬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일단 K뱅크 자체가 오프라인 형태의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온라인만으로도 되고 또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게 개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죠. 최근 고팍스도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으며 빅5 입성을 앞둔 상황. 업비트가 앞서가고 고팍스가 추격하는 가운데 신규 이용자 유입에 난항을 겪는 빗썸과 코인원은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코넥스 시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닥은 알아도 코넥스는 생소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스닥 상장 요건이 안 되는 벤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개장한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소한 분들이 많은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코넥스로 신규 유입되는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외면받는 코넥스 시장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가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모두 7개로 지난 2016년 50개 신규 상장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입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초기 중소기업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 개설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와 달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를 비롯해 상장 유지를 위한 부담에 비해 실제 상장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이 그간 코넥스 시장을 노크해왔는데 최근 들어 코스닥 상장 진입 요건이 크게 낮아지면서 코넥스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 등을 대폭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로 가는 것보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자금 조달도 수월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브랜드 가치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진입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자 기업일지라도 상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라든지 금액 요건들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닥으로 갈 유인이 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에 한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이 수월하도록 하면서 적자는 코넥스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지만 투자자들이 외면하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매력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넥스 시장 대장주였던 툴젠의 경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기관 수요회 측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두며 공모가가 희망 범위 하단보다 30%나 낮은 7만 원으로 결정된 데 이어 상장 이후 주가도 내리막을 보이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툴젠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이전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이 상장 이후 주가가 줄곧 미끄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닥으로 갈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직상장으로 가거나 스펙 상장을 하면 되는데 굳이 코넥스라는 단계를 하나 거쳐서 간다는 자체가 투심의 입장에서는 굳이 왜 코넥스를 거쳐서 가냐라는 그 부정적인 그 기업에 대한 시각이 있고 이와 더불어 장외 주식 시장도 급성장하며 코넥스 시장에 들어가야 할 유인이 적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코넥스 시장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책은 없는지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 문제점을 인식했으니까 좀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맞습니다. 개선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거래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원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려면 3천만 원 이상의 이 기본 예탁금이 필요했는데요. 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됩니다. 먼저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서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예.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역시 완화되는데요. 기존의 이전 상장 요건이었던 상장사 매출 증가율 20%가 절반인 10%로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에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면서 이전 상장 경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계획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거래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뭐 듣기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적용되던 기준들이라든지 규제들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장벽을 낮추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이 겉핥기식 방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서 중소기업들의 초기 자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상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상장하더라도 유지 규정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당국의 활성화 방안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1차원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현재 코넥스 시장은 기업 부족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유동성과 거래량이 현저히 낮아서 되팔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코넥스 시장이 국내 증시를 넘어서 이 글로벌 증시나 암호화폐 등 다른 투자 수단에 뛰어넘는 그런 자신만의 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일구 SN원 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코넥스 상장사에 관심을 갖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뭐 코넥스 시장이 얼마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나온 방안들이 좀 1차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좀 어떤 방안이 있어야 실제로 이 코넥스 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진입 장벽을 낮추기보다는 무턱대고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예.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상장사 펀더멘털이 약한 코넥스 시장은 양적 성장이 아닌 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상장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와 투자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상장사에 대한 혜택 강화 방안으로 법인세와 자본소득세 등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 유지 비용 감소와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완화 역시 좋은 지원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이 투자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코넥스 시장 상장사들의 펀더멘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량 기업 상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우량 기업들을 끌어올 그런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렇게 유입된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하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 기업이 늘어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장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정 기업을 퇴출하기 위해서 회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일구 SN원 자산운용 부사장은 현재 코넥스 시장은 이도저도 아닌 계륵의 느낌이 강하다라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융당국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코넥스 상장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 홍보를 해야 하고 나아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량 기업 발굴에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실 우량 기업을 발굴해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네. 부정기업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좀 답답하긴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는 좀 참고해볼 만한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증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증시는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이 대기업을 위한 메인보드 시장과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카탈리스트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카탈리스트 시장은 자본소득세 0%에 이 법인세도 17% 수준이라서 세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또한 상장 주관사가 초기 검증을 맡아서 승인까지 책임지는 형식인데요. 상장 주관사가 상장 이후 해당 기업의 투자까지 도맡아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금융당국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만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싱가포르 카탈리스트 시장처럼 상장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되는 코넥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싱가포르 사례는 충분히 참고해 볼 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벽을 낮추기만 하는 게 과연 활성화 방안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좀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 생물의 DNA 정보를 넣어 캐릭터로 만드는 시도가 국내에서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기업 EDGC가 관상어의 유전체 정보를 이식하는 아쿠아 메타버스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예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헤엄치는 열대어 구피입니다. 나이, 성별, 품종 등 실제 살아있는 구피의 유전체 정보를 그대로 이식해 메타버스 속 하나의 아바타로 탄생했습니다. EDGC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클라스 소프트와 함께 디바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첫 프로젝트로 아쿠아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생물의 유전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메타버스로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일단은 좀 유전체형이 좀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유전적 변이가 의미가 있고 또 시장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세계 45조 원 관상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등 대중성이 높은 구피를 시작으로 메타버스상 캐릭터의 유전체 정보를 심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EDGC는 앞서 맥스트, 클라스 소프트 등 7개 기업과 함께 AI 휴먼 메타버스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EDGC는 유후 엔진을 통해 아바타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유전체 정보를 뽑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이버 세상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아바타들을 보면은 사실 이쁘진 않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인 거거든요. 유전체 데이터는 훨씬 더 방대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컴팩트하게 압축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EDGC는 구피 이후 강아지, 고양이, 경주마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의 유전체 정보를 담은 아바타까지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유전자를 적용하면 가상현실 속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이덴티티를 고도화하는 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앞으로는 금융에서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이용하는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보편화될 텐데
EDGC는 유전체 표준화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유전체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지난해 박찬구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린 금호 석유화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입니다. 박 회장의 조카 박철환 전 상무가 다시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안을 하면서 경영 복귀 의지를 피력한 건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금호 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가 최근 한 달간 회사를 상대로 벌인 일들입니다. 배당 확대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을 발송한 데 이어 금호석화가 OCI와 맞교환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고 해임된 지 1년 만에 경영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삼촌 박찬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된 경영권 분쟁이 되살아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전 상무 측은 소액주주 마음을 얻기 위해 이번 주총도 지난해처럼 고배당안 등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지분율을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만큼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상무 측 지분율이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주총서 표대결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보통 싸울 때는 이게 지분율 확보라는 게 사실 동반될 때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까 과연 이제 박철환 상무 쪽의 의지가 강한 거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박 전 상무 측이 승리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외국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시가총액 20조 원대 회사로 만들고 싶다는 박 전 상무의 도전이 이번에도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뉴스카페 시작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네. 오늘이 마지막 순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알차게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볼까요? 그러죠. 네. 첫 번째는요. 이 최근 증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 미국 장단기 금리 차에 관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 경기 침체를 알리는 선행 지표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왜 현재 좀 애널리스트들이 이 지표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네. 얘기가 종종 거론이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네. 장단기 금리차가 뭡니까?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2년물 국채 금리로 계산을 하는데요. 네. 이 만약에 제가 앵커한테 1억 원을 1년간 좀 빌린다고 하면 앵커는 이자로 한 몇 % 정도 받으실 거예요? 글쎄요, 뭐 김보미 기자가 여전히 이제 베일에 좀 쌓여 있는 인물이고 신용을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네. 최고 금리인 20% 받겠습니다. 뭐 더 높이 받지는 않으시네요. 뭐 일단 그렇다면 네. 만약에 이제 그 1억 원을 1년 말고 제가 10년 뒤에 빌리겠다. 10년 뒤에 갚겠다라고 1년이 한다면 아니라 10년 만기로 네, 이율은 좀 빌려간다? 얼마나 뛰나요? 그러면은 이제 법을 좀 어겨서라도 더 높여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렇죠? 어쨌거나 10년을 받는, 그러니까 1년 빌리는 것보다 10년을 빌리는 게 더 언제 갚을지 중간에 또 떼일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좀 물가 상승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장기간 돈을 빌릴 때는요, 좀 그만큼 메리트 있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이 2년물 금리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오래 빌리려면 대가를 더 치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보통은 단기 금리보다 높다는 거고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다면 보통은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의 흐름을 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오른쪽 맨 끝에 빨간색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 박스가 지난해 3월 이후에 현재까지의 또 추이입니다. 어떤가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달 기준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0.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봤더니 2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이 저점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다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0.7%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2년물 국채 금리는요. 그보다 2배 이상 1.4%포인트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냐? 단기 국채로 분류되는 2년물 국채 금리는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에도 물론 연동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치솟아 올랐고요. 여기에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정작 10년물 금리는 그만큼 따라 올라와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이게 역전이 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사실은 실제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네. 한번 좀 보시죠. 주황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던 부분들을 따로 표시해 둔 겁니다. 이 주황색 뒤에는 회색 영역이 뒤따라 나오는 거 좀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경기 침체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네. 이 실제로 자료화면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나스닥 지수인데 이 회색 구간 경기 침체기에 나스닥 지수가 같이 빠지는 모습들도 함께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김없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상당히 네. 좀 중요한 지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 사례로는요. IT 버블, 또 금융위기, 코로나 침체기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평균 한 300일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기가 나타났다라는 좀 현상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역전한 상황은 아닌데 네. 이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대다수 전문가들은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 미국 연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남발하면서까지 장단기 금리 차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실시하려는 것도 이 역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준은 대부분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대량으로 내다 팔 경우 물량이 크게 풀리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함께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 장기 채권, 10년물 이 채권 금리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역전 현상을 막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시장 전망이라는 게 100% 맞기만 한다면 또 투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낙관론적인 전망을 또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그러면 도대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바로 글로벌 현금 부자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어수선할 때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부자 기업 솔깃합니다. 네. 어디가 있나요? 자료화면을 좀 같이 보시죠. 지난해 말 연간 실적 기준으로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가장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어딘가요?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죠. 우리 돈으로 약 243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이키 회사를 한 번에 통으로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로 본다면 뭐 이제 우선주 빼고 시총 2, 3, 4위 기업 3개 기업을 한 번에 통으로 살 수 있는 규모인데요. 예. 이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100조 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메타가 57조, 인텔이 한 34조 원 가량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현금성 자산 말고도 또 다른 지표로 기업들을 선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CF라는 지표인데요. 자료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시죠. 공감되시나요, 앵커님? 월급님이 네, 뭐 종종 있는 일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있는 일인데요. 예. 이렇게 월급 들어오자마자 뭐 하루도 안 돼서 카드값이며 뭐 보험료며 이렇게 쭉쭉쭉 빠져나가는 경험 다 해보셨을 법합니다. 다들 많이 쓰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내고 뭐 설비 투자하고 각종 비용에 좀 돈을 쓰고 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 FCF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로 따지면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이다 이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필요한 곳에 다 쓰고 나면 현금이 얼마나 남느냐 이걸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FCF를 통해서 현금 창출력을 실제로 좀 따져보면 어떤 기업들이 꼽혀요? 지난 1년간 S&P 100 그리고 나스닥 100 기업 내에서 현금 창출력 상위 기업들을 추린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뭐 오라클, 메타 플랫폼즈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요, 이 매출액의 적게는 20에서 40% 가량을 잉여 현금 흐름으로 창출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좀 자료 화면에서는 빠져 있지만 뭐 모건 스탠이나 웰스파고 등 대표적인 금융주들도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1위에서 4위까지는 앞에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앞서 김 기자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수선할 때 이렇게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돈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도산할 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유 현금이 많고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투자에 덜 제약을 받습니다. 굳이 이런 금리 인상기에 뭐 외부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금리 인상기에 좀 다소 휘청이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 기업 인수도 하고 뭐 투자도 하면서 더 앞으로 더 쭉쭉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뮤직이라는 스타트 기업을 인수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 제조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초부터 이 클라우드나 광고 기술, 사이버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회사들을 대거 좀 사들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끊기지 않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끊기지 않고 또 다른 사이버 보안 회사 인수도 현재 추가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주주 친화 정책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가가 지금처럼 쭉쭉 빠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뭐 배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자료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주주 환원 상위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앞서 보셨던 이 FCF 상위 기업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기업이든 개인이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뉴스카페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데 네. 김보미 기자 그동안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글로벌 경제 소식 잘 전해줬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요. 네,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저는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빅샷들의 발언을 모아보는 빅마우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보다 미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바로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의 발언입니다. 먼저 인터뷰 듣고 오시죠. It would be a big mistake if this crisis reduced the amount of tightening we need to control inflation. I think the Fed rate hikes is 10 times as important as what's going on in Russia right now.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미 증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면서 이 전쟁 위기에 따라 긴축의 강도를 완화한다면 연준이 실수를 하는 거라고 짚은 건데요. 특히 전쟁 우려에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걸은 무엇보다 연준의 빠른 행동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심각하게 뒤처졌고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10%대의 인플레이션이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1970년대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70년대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이 재현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빠르게 긴축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전쟁 공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 상승하고 있죠. 간밤 국제 금값이 1,900달러를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금값 강세 오래 못 간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투자은행 UBS의 전략가 조니 테베스입니다. 최근 금값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 같은 급등세가 오래 가진 못할 거라고 예측한 건데요.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An environment where real rates are rising and the Fed is tightening policy does provide a negative backdrop for gold. So we do think that this strength should ultimately be short-lived. 테베스는 연준이 다가오는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본다며 이 같은 대내외적 상황이 금값 상승에 압력을 가할 거라고 짚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미 국채와 같은 자산의 수익률이 뛰는 것과 달리 금을 비롯한 비수익 자산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에 테베스를 비롯한 UBS 애널리스트들은 1,900달러를 돌파한 금값, 올 연말까지 다시 온스당 1,600달러로 떨어질 거라고 점친 겁니다. 마지막 빅샷의 발언입니다. 미국 주식을 피하고 다른 나라의 저렴한 주식을 사라. 바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GMO의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의 발언인데요. 역시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Avoid the US. It's the most overpriced market. And there are a few cheap countries. Japan looks pretty cheap, the UK not so bad. 미국 증시 상황이 세계적으로 가장 고평가됐다며 미국 주식을 사지 말고 다른 나라의 주식을 저가 매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랜섬은 미국 증시가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이어 역사상 4번째 슈퍼버블에 와 있고 곧 이 버블이 터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기술 성장주 투자로 고수익을 올렸던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ETF 폭락세, 밈주식 열풍, 도지코인과 NFT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부상 등을 이 슈퍼버블의 신호로 꼽았습니다. 그랜섬은 이번 버블이 꺼지면 S&P 500 지수가 43%가량 폭락해 2,500부근으로 떨어질 거란 관측 최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랜섬은 현금 보유분을 일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버블이 터지면 앞으로 2년간 엄청난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 2번의 뉴욕 증시 폭락 사태를 정확히 예견했던 제레미 그랜섬.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견이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명의 빅샷들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빅마우스였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플의 대표이사이자 월가를 대표하는 분석가로 꼽히는 베리 베니스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조재길 특파원입니다. I'm going to introduce him briefly. Mr. Bannister is a managing director and chief market strategist at Stifel. He's been recognized with a number of industry honors, including multiple best analyst rankings on Wall Street. He's been an analyst for more than 35 years. Mr. Bannister, you expected a 10% correction within a month or so at the end of last year?
As a result, your predictions right, although investors might have been disappointed a little bit. The market experienced a deep pullback from highs in January. What is your outlook for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 the coming months? And what is the overall stock market expected to be by the end of this year? Yes, right now there's several factors coming together. One is the Federal Reserve is pushing rates up, and the rate that matters for stocks is the real rate, the rate after inflation. And it's called the 10-year TIPS, or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Yield. That's your real yield for 10 years. Using 36-month futures for federal rates, federal funds rate, that should already be at zero or slightly above. So we're seeing a very sharp rise in the TIPS. Now, as that yield rises from minus 1.1 at the end of last year to currently minus 0.45, your price earnings ratio for large cap growth stocks falls from 67 times to 47 times. That was the correction in the first quarter. The longer your horizon on earnings, the more your impact from higher real yields, because the money has a cost. And we see just a little bit more. So another pop up in the TIPS yield to zero and further decline for growth stock price earnings multiples. So that's the main basis for the call. Okay, I see. The possibility of Russia invading Ukraine are there, although it is not growing. If Russia invades Ukraine in the near future, how do you think it will affect the U.S. and the global economy? I said that I did not think there would be an invasion. I think, Russia's economy is the size of Brazil. And we're all talking about Russia, which is what Vladimir Putin wants. He wants to be relevant. He wants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He wants to be a superpower. He threatened to invade invasion to make it clear that Ukraine should not align itself with the EU or join NATO, which they cannot do anyway because they have no chance of joining NATO. There's zero chance that Ukraine could join NATO. Well, they have what's called a frozen conflict, and NATO never allows a member to join if they have a frozen conflict. So the eastern Ukraine is currently at war with Russian proxies, and southern Ukraine, Crimea, is annexed. So there's no way that NATO would allow a country in that has that kind of baggage, okay? So he made his point. I don't think there'll be a war. I think oil will drop, and what we did is we did a very interesting analysis here. We showed that when oil falls relative to gold, so this is the last 40 years, you see that since 1987, it stays in what's called a polynomial trend, 2 standard deviation high, 2 standard deviation low. When you get to the high, so Saddam invaded Kuwait, the technology bubble bur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well, fourth quarter 2018 over tightened. We are now at this high. It's a kind of a ceiling, right? Yeah, it's a ceiling. And as we hit this ceiling today, which we just did, I think we fall gold to oil. So that tends to drag down your cyclicals relative to defensives. And what are cyclicals and defensives? That drags down things like energy and banks and semiconductors relative to pharmaceuticals and healthcare and food. So what you want to do is you want to say, okay, that's going to go down. Cyclicals are going to go down. And the market might actually go down a little bit as that oil relative to gold has peaked. This is looking at the last 3 years here. Just like here, oil relative to gold coming down at the ceiling, S&P 500 with growth slowdown is not as attractive. But that said, I don't expect a crash. I don't expect a bear market. I don't expect a recession. I just think that your market is caught in a trading range, roughly bounded by 4,200 to about 4,600 in the coming 4, 5, 6 months. And we're near the top now, so I would be a little cautious because of the growth slowdown that's com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oday. I'm sure your views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 U.S. stock market are so helpful to our Korean investors. Stay saf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Mr. Bannister. Thank you.
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동결이 우세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채권 전문가 100명에게 이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1월에 동결 답변이 57%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88%로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1일 코로나 확진자 17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 가계부채 그리고 집값 안정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또 이주열 총재 임기가 곧 만료가 되고 3월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총재 발언으로 미뤄보더라도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으니 이제는 효과를 좀 계측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발언을 미뤄보았을 때 간접적인 동결 의사를 보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매파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실제 1월 의사록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좀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 총재도 물가에 대해서 2%대 중후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발을 밀어보았을 때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번 회의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당분간은 동결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말에 1.75%까지 금리를 예상하고 있고 대신증권에서도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금통위 관전 포인트로는 이제 앞으로의 인상 계획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의견들 좀 주시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